네,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입 세계 금융시장을 들썩이게 하죠. 이번엔 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시사했습니다. 경제계 이슈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코스피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많이 떨어져서요. 네. 이러다 다시 2,500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2,700으로 다시 점프할 거냐 기로에 서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올해 연초가 2,200 정도였으니까 2,650이니까 한 15% 오른 상황에서 사실 이제 주가라는 거는 영원히 오를 수는 없거든요.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는데 더 가려면 뭔가 새로운 또 그 이벤트나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공백 상태거든요. 뭔가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뉴스들이 큰 게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좀 빠졌던 배경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요즘에 금리를 좀 낮추는데 시장 기대에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소비가 살아야 되는데 이 중국 소비가 살려면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뭐 패키징 그러니까 부동산 패키지 내놓겠다. 뭐 블룸버그에서도 속보가 떴어요. 근데 실제로 그냥 전혀 나온 게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잔뜩 그 기대를 했는데 나온 건 없고 또 이번에 그 중국이 그 지난 20일 날 그 기준금리격이죠. 대출 우대 금리를 1년물은 내렸거든요. 근데 5년물은 그대로 동결을 했어요. 5년이 뭐냐면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이거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중국 소비가 여전히 안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잔뜩 그 기대감에 또 증시가 좀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실망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제 증시에 좀 부담이었고 또 오늘 이제 새벽에 파웰 연준 의장 연설도 있었지만 그 어제였죠. 어제 이제 빠졌던 건 또 파웰 의장이 또 혹시나 긴축적인 발언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부담감 그리고 가격 부담 이 세 가지가 좀 겹쳐가지고 증시가 어쨌든 좀 어제는 좀 큰 폭으로 좀 빠졌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뭔가 좀 올라갈 만한 동력이 좀 안 보여서 증시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주가 지금까지 상승장을 좀 이끌어왔다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주가 이제 변곡점을 찍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네. 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반도체주들이 지난 이제 4월부터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이제 1월, 2월, 3월 이렇게 지나면서는 2차 전지가 확실히 주도를 했는데 2차 전지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뒤늦게 반도체가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고 반도체는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건 이제 이창용 총재도 언급을 하셨지만 4분기엔 반도체가 좋아질 것 같다. 좀 터닝할 것 같다. 예. 근데 주가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좀 6개월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분기부터는 좋아지면 2분기부터 주가 올라가는 건 타당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동안 또 주가가 2년 동안 빠졌어요. 사실 반도체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에 엔비디아가 좀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주가가. 근데 엔비디아가 오른 거는 그 챗 GPT를 중심으로 한 이제 AI 시대가 열렸다. 예. 근데 AI에는 인텔이 만드는 CPU보다는 이제 그래픽 카드죠.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GPU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경쟁사가 별로 없어요.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의 반도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굉장히 단가가 일반 반도체보다 한 10배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램 반도체 중에서 지금 업황이 아직은 안 좋지만 이쪽 그 AI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10배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시장에서는 좀 환호를 한 거죠. 드디어 반도체도 뭔가 성장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가 좀 맞물렸는데, 근데 이게 지금 끝은 아니고 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예.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좀 계속해서 반도체가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좀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는데 역시 파월의 입 때문인가요? 네, 파월이 지금 좀 약간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찬성하는 예. 그런 발언을 했고, 지난 FMC 끝나고 나서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점도표를 사실 좀 찍었죠. 점을 원래 5.1%로 찍었는데 금리를 이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올해 어디까지 금리 올릴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걸 5.6까지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금리 두 번 더 올리겠다는 거랑 이제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준 의장도 거의 좀 찬성하는 듯한 이번에 의회 연설이 좀 있어서 이게 긴축이 좀 끝난 줄 알았는데 예.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좀 그런 긴장감 때문에 미국 증시도 오늘 좀 나스닥 중심으로 특히 이제 금리 인상하면 좀 기술주들은 좀 부담인데 예. 오늘 미국의 그 큰 회사들 빅테크죠 이쪽이 좀 크게 빠지면서 흔들렸습니다. 파월 발언을 좀 자세히 전해드리면 올해 추가 금리 인상 2번은 꽤 정확한 예측이다. 그러니까 저 말은 2번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예. 일단은 이제 연준 의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2번 정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꽤 정확한 예. 예측이다. 이건 뭐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예. 정확하게 우리가 좀 거기서 워딩을 좀 봐야 되는 건 예.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보면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상황이 우리가 좀 생각한 것보다 좀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면. 근데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2번 올리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물가는 떨어졌는데 지금 4%거든요. 근데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잖아요. 근데 올해 안에 2%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도 올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실 금리가 동결되거나 이제 낮춰지려면 이 경기가 좀 사실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 미국 경기가 우리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굉장히 지금 견조합니다. 실업률도 여전히 낮고, 예. 고용도 잘 되고, 소비도 잘 되고요. 미국 사람들의 초과 저축이 여전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좀 올리는 게 좀 타당하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마 7월에는 한번 올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하기로는 그래도 7월이 좀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제 의회 보고 내용이 지금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파월 의장이 정지, 그러니까 영어로 포즈라는 표현에 굉장히 네. 민감을 하던데, 금리를 지금 동결을 정지, 포즈 한 게 아니고 지금 잠시 유지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건가요? 이제 예. 보통 스탑 얘기를 하거든요. 스탑. 스탑은 그거잖아요. 예. 이제 완전 멈춘 예.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거죠. 이제 예. 안 하겠다는 거고. 예. 패스는 일단 그거에 멈추. 우리 그 패스 버튼 딱 누르면 예. 우리 동영상 보다가 네. 이렇게 짝짝이 2개 있는 거 딱 네. 누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단은 뭐 화장실 급하면 가시잖아요. 예. 패스 딱 눌러놓고 예. 다시 보려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약간 그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전진할 수도 있다. 근데 스탑은 그냥 우리가 네모 버튼 누르고 일단 급해서 나가야 될 때. 그럼 이제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아직 이제 패스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금리 인상이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 그대로예요. 좀 더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이번 5월에 멈춘 거는 상황을 좀 지켜보자. 지금 일단 물가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그동안 5%까지 너무 급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쉬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이나 7월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더 올릴지 말지 그건 결정하죠.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의 지금 이번 발언은 네. 일단은 7월에 올리겠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듯한 좀 그러니까요. 발언이니까 예. 일단 패스 버튼 누르고 다시 이걸 좀 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시사를 했는데, 완화된 인상을 하겠다.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 속도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2년 전에 미리 좀 물가가 오를 때, 그때 미국 물가가 5% 오르고 있는데도 연준 의장은 일시적입니다 하면서 안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올리다 보니까 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자이언트 스텝이 작년에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0.75%를 4번이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올리다 보니까 너무 속도가 빨랐던 거죠. 근데 이제는 5%까지 5.25까지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을 보면서 한 번씩 또 멈출 수도 있고, 올려도 0.25%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속도 조절에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인 게, 너무 가파르게 올리면은 이 자산시장이 좀 놀라거든요.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거기에 좀 맞춰서 지켜보고 좀 천천히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도라서, 이런 부분, 이 발언 자체는 좀 증시에는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 물가 상승률까지 이제 갈 길이 정말 멀다,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목표를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2%가 아니고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바꿀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 연준 예. 의장은 이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아마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갈 수가 있어요, 2%까지? 2%까지는 내년 정도는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미국 물가가 좀 고착화된 게, 에너지는 다 이제 떨어져서 괜찮은데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하고 주택 지표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1년 후에 후행적으로 반영하니까 예. 하반기엔 시간 지나면 좀 될 것 같고, 고용은 너무 좋은데 다만 이제 고용도 좀 꺾인다고 보는 게, 아까 제가 초과 저축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인들이 코로나 때 현금을 4번이나 지급받았거든요. 그 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1월 정도면 이제 마이너스 나기 시작해요. 초과 저축이 없어져요. 그러면 일자리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고용도 둔화되고, 또 한 가지가 10월 1일부터 그동안 그 학자금 상환하는 거 유예해 줬거든요. 예. 미국에서. 그거 지금 학자금 대출 상환해야 되는 인구가 거의 우리 한국 인구랑 비슷해요. 4,500만 명.
근데 10월 1일부터 이제 돈을 갚아야 돼요. 그동안은 이제 안 갚아도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소비가 좀 줄겠죠. 그러면 일자리 찾으러 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서.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소비가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실업률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서비스 물가 둔화되면서 2%대까지도 한 번은 좀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이제 종합해서 추정을 해보면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인상,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5.5에서 5.75%까지 오르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5점 지금 2호니까 예. 두 번 올리면 5.75로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상한선을 좀 넘어서는 건가요? 넘어서는 어떻습니까? 거죠. 넘어서는 사실은 이제 겁니까? 예. 원래는 5%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예. 대부분. 근데 벌써 5.25까지 갔고 근데 이것도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거의 6자가 또 앞에 예.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제 끝이 어디냐. 근데 이제 점도표를 보면 올해는 이 정도지만 내년엔 4%대로 떨어져요. 점도표상으로. 저 점도표가 어떻게 저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연준 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하나씩 점 찍는 거예요. 아. 아, 나는 올해 전망치에 점을 찍는 전망입니다. 거예요? 자기가 예. 전망하는 거. 저기 예. 육자 위에 한 분 있죠. 예. 저건 누군가 한 사람이 저기다 찍어놓은 거예요. 강력한 매파인가요? 강력한 저분? 매파겠죠. 예. 누군지 모르지만. 예. 근데 저 밑에 보면 5% 초반도 있잖아요. 저 이름은 안 써주는군요. 예, 이름은 안 그러네요. 써줍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중간에 보면 가장 많이 있는 데 있죠. 예. 거기를 항상 이제 우리가 평균치로 봐서 예. 아,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음. 그래서 이제 점도표를 보면 저건데 근데 내년엔 4% 초반으로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값만 우리가 보면 내년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하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그런 현재까지는 분위기군요. 좀 금리 인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거든요. 한국은행도 이제 고심이 커질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올리면 우리랑 격차가 너무 커져서 우리도 그럼 인상 기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또 한국만의 지금 약간 리스크가 지금 좀 약간 진정은 됐지만 부동산이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고 요즘에 아마 아시겠지만 또 자영업 대출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게 또 연체율이 좀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리까지 또 올려버리면 이 취약계층의 타격이 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금리차 벌어지는 건 좀 부담되지만 이게 제일 문제가 환율이 올라가면 좀 문제가 되지만 최근에 1,300원 다행히 좀 깼더라고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만약에 환율이 1,200원 초반까지만 안정이 되면 금리차가 살짝 좀 벌어지더라도 한국은행 총재의 스탠스로 봐서는 예. 금리를 인하는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 동결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생각보다 좋고 연체율 완화되고 어떻게 보면 수출도 좀 돌아서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차가 확 벌어졌으면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한국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 미국처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동결적으로 좀 아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우리 경제계에서 최근에 관심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부산 엑스포 유치 소식이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4대 그룹 총수들도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me. Here I come. 안녕하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다른 나라도 잘 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우디나 이탈리아보다 훨씬 나았나요? 제 생각에 부산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부산이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좀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 그럴게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해볼게요. 네, 일정 바쁜 재계 총수들이 파리로 다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총수들 표정만 보면은 유치 가능성이 좀 높아도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이고 외국의 어떤 이제 유력 일간지에서 나온 그 기사를 좀 보니까 네. 거기서는 일단 뭐 물론 이제 전망이겠지만 예. 한국이 아직은 좀 밀리는 걸로 좀 나오는 건 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탈리아가 한 2등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가장 앞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노력을 또 하면 또 역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유치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유치라면 또 파급 효과가 큰 게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2번 정도 또 그 엑스포를 유치했지만
그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모든 걸 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소규모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규모도 큰데다가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돼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엑스포 와서 자기네들이 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비용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유발 효과가 그때랑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이게 사실 그 평창 올림픽 때 한 29조 효과 있었고 한일 월드컵 때 17조였는데 이번 부산 엑스포는 일단 60조 원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간 또한 이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니까 예. 경제적인 효과로는 가장 큰 지금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좀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총수들이 다 달려갔을 때는 경제적 가치가 뭐 어마어마할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게 뭐 고용 창출 효과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고용 창출 효과도 이게 한 50만 명 정도 지금 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하는데 예. 이게 단기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올림픽과 이런 그 월드컵의 단점은 이게 기간이 어쨌든 길어야 한 달 내에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 효과가 좀 지속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엑스포는 6개월 동안 예, 하니까. 6개월이니까 예. 굉장히 오래 가고요. 또 여기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겠죠. 또 흔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K-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또 부산이라든가 한국에 관광 목적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광을 오는 것도 되게 좋은 게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예. 외국인들이 어쨌든 돈을 좀 써주면 이게 사실 수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반도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돈 쓰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우리 무역 수지에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뭐 시간이 남아 있지만 예. 부산 엑스포 유치가 된다라면은 그 파급 효과가 사실 여기 50만 명 고용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산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 좀 자세히 보여주시면요. 상하이 엑스포가 지금까지 역대 흥행 1위였다 그러거든요. 저 경우에는 중국의 GDP를 2%포인트 끌어올렸다 그래요. 이거 네. 어마어마한 효과 아닙니까? 아니 중국 GDP 2%면 이게 예.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우리나라랑은 비교할 수 없을 예.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상당히 이제 그 GDP 유발 효과가 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게 지금 인구도 줄고 사실 뭐 수출로만 지금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내수가 위축됐는데 저런 게 좀 생겨주면은 가장 한국의 취약점 내수거든요. 이거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저는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화도 좀 가져올 수 있고, 당연히 이제 대외 신인도도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용 등급에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해서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과거의 상하이 좀 못지않게 우리 한국에는 상당한 좀 큰 이 경제적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PT 내용을 보니까 엑스포 시설이 지어지면 상당히 뭐 무리에 떠 있는 건물까지 이제 등장을 하던데요. 네. 중요한 거는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이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큰 그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용이 안 돼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런 엑스포가 훌륭하게 개최가 된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예전에는 사실 유형 자산이 되게 많았잖아요. 한국은 예. 뭐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게 강했는데 이번 K-팝이나 K-드라마를 계기로 무형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컬처 형태로, 이제 문화 예. 형태로 좀 바꿔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화시설 유치해가지고 상시적으로 K-팝도 뭐 콘서트도 하고 뭐 유명한 뭐 미술 그 분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예. 약간의 이제 거기에 어떤 전시회도 개최를 하면서 하나 또 제가 봤을 때 문화 강국으로 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술적으로는 60조 효과라고 하지만 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네. 크기 때문에 막판 역전에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염승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